13세기 후반 거대한 몽골 제국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펼쳐진 시대였습니다. 칭기즈 칸이 세운 제국은 그의 후손들에게 나뉘어졌고 이제 그 후예들은 서로 권력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데칸 쿠빌라이는 대도 지금의 베이징에 궁궐을 세우고 중원의 황제가 되려 했지만 초원의 전통을 지키려는 세력들은 그를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의 지도자가 바로 카이두 칸이었습니다. 카이두는 칭기즈 칸의 셋째 아들 오고타이의 손자로 정통성 면에서 쿠빌라이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을 지배하며 수만의 기마 전사를 거느렸지만 그의 권력 기반은 언제나 불안정했습니다. 쿠빌라이의 막대한 자원, 주변 부족장들의 변덕스러운 충성심, 그리고 내부의 권력 투쟁이 끊임없이 그를 위협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라시드 앗딘의 기록에 따르면 카이두는 초원의 늑대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했고 한순간의 약함도 용납할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이런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1260년경 카이두의 딸 쿠툴룬이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카이두의 수많은 자녀 중 하나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그의 여행기에서 기록한 바에 따르면 이 공주는 너무나 강인하여 온 왕국에 그녀와 맞설 수 있는 젊은이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쿠툴룬의 강인함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쿠툴룬이 15살이 되던 해봄 카이두의 야영지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천막 도시가 펼쳐진 넓은 초원에서 카이두는 자신의 아들들과 주요 장수들을 모아놓고 훈련 시합을 열었습니다. 몽골의 전통적인 세 가지 기회, 즉 활쏘기, 말타기, 그리고 레슬링을 겨루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정치적 과시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주변 부족장들과 사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카이두는 자신의 후계자들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훈련장 한쪽에서 쿠툴룬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아버지께 레슬링과 기마술을 배웠지만 공식 석상에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들의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몽골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비록 몽골 여인들이 다른 문화권보다 자유로웠다 해도 전사의 길은 여전히 남자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시합이 진행되는 동안 쿠툴룬의 이복 오빠 바투가 연속으로 3명의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바투는 카이두의 장남은 아니었지만 야심이 컸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승리할 때마다 아버지 쪽을 바라보며 인정을 구했고 주변 사람들의 환호에 우쭐해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두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힘을 인정했지만 진정한 전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지혜와 전략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쿠툴룬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도 시합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순간 훈련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족장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바투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누이여, 이것은 전사들의 자리요. 여인네들이 나설 곳이 아니요. 하지만 카이두는 손을 들어 정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딸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그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반항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카이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원한다면 시합에 참가하라. 하지만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이것은 놀이가 아니다. 쿠툴룬은 전통 몽골 레슬링 복장을 입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짧은 조끼와 헐렁한 바지,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부츠였습니다. 그녀의 첫 상대는 젊은 전사였는데 처음에는 여자와 싸우는 것을 수치로 여겨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카이두의 명령이자
동료들의 조롱 섞인 시선에 못 이겨 경기에 임했습니다. 시합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쿠툴루는 상대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고 그가 균형을 잃는 순간 재빠르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젊은 전사가 땅에 쓰러지자 관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쿠툴루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일어서서 먼지를 털었습니다. 다음 상대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상대는 더 신중했습니다. 그는 덩치가 컸고 경험이 많은 전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살피며 천천히 원을 그렸습니다. 갑자기 전사가 쿠툴룬의 허리를 잡으려 덤벼들었지만 그녀는 낮게 몸을 숙여 피하고 상대의 팔을 잡아당겨 그의 무게 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했습니다. 전사가 비틀거리는 순간 쿠툴룬은 그의 등 뒤로 돌아가 한쪽 다리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번에도 승리는 쿠툴룬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상대를 물리치고 나서 쿠툴룬은 바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말없는 도전이었습니다. 바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만약 여동생에게 진다면 그것은 평생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두 남매가 마주 섰습니다. 바투는 힘으로 압도하려 했습니다. 그는 쿠툴룬을 향해 돌진했지만 그녀는 옆으로 비켜서며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바투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공격했고 이번에는 쿠툴룬의 어깨를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바투의 힘은 강했지만 쿠툴룬은 더 빠르고 유연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바투가 쿠툴룬을 밀어붙이려는 순간 그녀는 갑자기 뒤로 물러서며 그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바투는 자신의 힘에 이끌려 앞으로 쏠렸고 쿠툴룬은 재빠르게 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투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훈련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쿠툴룬이 바투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그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굴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순간이 두 남매 사이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고 그 균열은 세월이 지나며 더욱 깊어질 것이었습니다. 카이두는 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했다, 쿠툴룬. 내가 오늘 증명한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전사의 영혼을 보여준 것이다. 그날 밤 카이두의 천막에서 부녀는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카이두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여자에게 가혹하다. 특히 권력을 가진 여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사람들은 내가 강한 것을 두려워할 것이고 그 두려움은 증오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온다. 쿠툴루는 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욱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매일 새벽 다른 사람들이 잠에서 깨기 전에 그녀는 이미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활쏘기를 연습했고 레슬링 기술을 연마했으며 전략과 전술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쿠툴룬의 성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몽골 여인들 중 일부는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여성도 남성만큼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여인들은 그녀를 불편해했습니다. 쿠툴룬의 존재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한 도전이었고 이는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들의 시선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일부 전사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그녀의 실력이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은 그녀에게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여자에게 지는 것은 수치였고 그 수치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특히 바투와 그의 추종자들은 쿠툴룬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이두의 야영지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인근 부족장들이 동맹 논의를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연회가 열렸고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늙은 부족장이 카이두에게 물었습니다. 들으니 칸의 딸이 전사처럼 싸운다던데 사실입니까? 카이두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내 딸 쿠툴루는 내 아들들 중 누구보다 강합니다. 늙은 부족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기이한 일이군요. 하지만 카니시여, 아무리 강한 딸이라도 결국은 시집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한 전사도 좋지만 좋은 남편을 찾아 훌륭한 아들을 낳는 것이 여자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쿠툴룬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족장님, 제가 시집을 가야 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저를 레슬링으로 이기는 남자에게만 시집 가겠습니다. 연회장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쿠툴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카이두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결의를 읽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맹세였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아무에게도 꺾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카이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내 딸 쿠툴룬을 레슬링으로 이기는 자가 있다면 그와의 혼인을 허락하겠다. 그날 밤 쿠툴룬의 맹세는 몽골 초원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오만으로 여겼고 어떤 이들은 용기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것은 이 공주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쿠툴룬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고 그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쿠툴룬의 맹세가 알려진 후 몽골 초원 곳곳에서 젊은 전사들이 카이두의 야영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공주와의 시합을 일종의 모험으로 여겼고 설령 진다 해도 용감함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쿠툴룬은 그들 모두를 차례로 물리쳤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 하피즈 아브루의 기록에 따르면 쿠툴룬은 1275년부터 1280년 사이에 수백 명의 구원자들을 상대했다고 합니다. 각 시합마다 내기가 걸렸습니다. 도전자가 이기면 쿠툴룬과 결혼할 수 있지만 지면 말을 바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였지만 점차 내기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10마리, 20마리, 그리고 마침내 100마리까지 올랐습니다. 카이두의 야영지 동쪽에는 거대한 언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평범한 초원이었지만 쿠툴룬이 거둔 말들이 모이면서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말들이 그곳에서 풀을 뜯었고 해질녘 이면 말들의 그림자가 언덕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말들의 언덕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281년 여름 중국 사신이 카이두를 방문했을 때 그 언덕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귀국 후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카이두 칸의 딸이 모은 말의 수가 10,000마리에 이른다고 들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살아있는 바다와 같았으며 이는 공주의 무패 신화를 증명하는 산 증거였습니다. 이 기록은 현재 원나라 실록의 변방보고 편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말들의 언덕은 단순한 재산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쿠툴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경제적 기반이었습니다. 몽골 사회에서 말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전쟁의 도구이자 교역의 수단이며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쿠툴룬은 자신의 실력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이는 그녀가 아버지나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쿠툴룬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녀를 꺾으려는 도전자들의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1282년 가을 카이두의 야영지에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리만이었습니다. 그는 서쪽 지역의 유력한 귀족 가문 출신으로 젊은 나이에
이미 수십 번의 레슬링 시합에서 승리한 챔피언이었습니다. 아리마는 화려한 행렬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100명의 호위 전사를 거느렸고 값비싼 비단 옷을 입었으며 순금으로 장식된 마구를 단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일종의 쇼였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고 쿠툴룬을 꺾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명성을 정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카이두의 천막에서 열린 첫 만남에서 아리마는 오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카니시여, 저는 공주님과의 시합을 위해 먼 길을 왔습니다. 하지만 말백마리로는 제 승리의 가치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1000마리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면 공주님과 결혼할 뿐 아니라 제 가문의 막대한 재산도 모두 카이두 칸께 바치겠습니다. 쿠툴루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리만의 눈빛에서 그녀는 탐욕을 읽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전리품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1000마리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면 평생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십시오. 시합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카이두의 야영지 중앙광장에서 경기가 열리기로 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주변 부족들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레슬링 시합이 아니었습니다. 쿠툰룬의 불패 신화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마침내 그녀를 꺾을 영웅이 등장할 것인지를 보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시합 전날 밤 카이두는 딸을 불러 조용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쿠툴루나, 아리마는 지금까지 내가 상대했던 어떤 도전자보다 강하다. 나는 내 실력을 믿지만 만약 내가 진다면 그것도 운명이다.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쿠툴루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질 수 없습니다. 제가 지는 순간 저는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켜온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저의 독립성, 저의 자유, 그리고 저 자신을 잃게 됩니다. 카이두는 딸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비기를 하나 가르쳐 주겠다. 이것은 내가 젊었을 때 위기의 순간에 사용했던 기술이다. 상대가 너보다 힘이 세다면 그 힘을 이용해라. 그가 밀어붙일 때 저항하지 말고 함께 움직여라. 그리고 그의 힘이 가장 강할 때 갑자기 방향을 바꿔라. 그의 힘은 그 자신을 무너뜨릴 것이다. 보름달이 떠오른 밤 광장은 횃불로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이 원형으로 둘러섰고 그 중앙에 쿠툴룬과 아리만이 섰습니다. 둘 다 전통 레슬링 복장을 입었습니다. 아리만은 쿠툴룬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어깨도 훨씬 넓었습니다. 순수한 힘만으로 보면 그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였습니다. 카이두가 손을 들어 시합 시작을 알렸습니다. 순간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아리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쿠툴룬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재빠르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아리만은 다시 시도했고 이번에는 쿠툴룬의 팔을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밀고 당기며 힘겨루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리만의 힘은 정말 강했습니다. 쿠툴룬은 그가 조금씩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쿠툴룬을 응원했고 어떤 이들은 아리만의 승리를 예상하며 흥분했습니다. 시합은 계속되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아무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아리만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더 강한 힘을 쏟아부었고 쿠툴룬을 뒤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쿠툴룬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아리만이 미는 방향으로 함께 움직였습니다. 아리만은 갑자기 저항이 사라지자 당황했습니다. 그의 강한 힘이 이제 제어할 수 없는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쿠툴루는 재빠르게 옆으로 돌았습니다. 아리만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그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쿠툴루는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동시에 다리를 걸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리만의 거대한 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광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폭발적인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리만은 땅에 누운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서서 그는 쿠툴룬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굴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천 명의 증인 앞에서 그는 명백히 패배했습니다. 카이두가 앞으로 나와 쿠툴룬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승자는 내 딸 쿠툴룬이다. 환호성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쿠툴룬은 관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피로를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자신을 증명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아리만은 약속대로 1000마리의 말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말을 인도하는 동안 그는 쿠툴룬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날 때 쿠툴룬의 충실한 친구이자 조력자인 소롱고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주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의 눈빛을 보셨나요? 그는 공주님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굴욕당한 남자는 위험합니다. 소롱고는 쿠툴룬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몽골 여인으로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했으며 쿠툴룬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쿠툴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소롱고. 하지만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두려움을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녀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아리만은 그날 이후 카이두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쿠빌라이 진영에 합류했고 자신을 굴욕감을 준 쿠툴룬과 그녀의 아버지에게 복수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말들의 언덕에 1000마리의 말이 더해졌습니다. 이제 그곳의 말대는 정말로 10,000마리에 가까워졌습니다. 쿠툴룬은 언덕에 올라 자신이 이룬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들은 자유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장관이었지만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독립성을 상징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치러야 했던 고독의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아리만과의 결전 이후 쿠툴룬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공주가 아니라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설이 되는 것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때로 증오로 변했습니다. 1283년 봄 카이두의 야영지에 긴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쿠빌라이 대칸의 군대가 서쪽으로 진군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쿠빌라이는 이제 중원의 황제로 자리를 굳혔고 초원의 반대 세력들을 하나씩 제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명백히 카이두였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와사프의 연대기에 따르면 쿠빌라이는 이 원정을 위해 3만 명의 기마 전사와 5만 명의 보병을 동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이두는 즉시 전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천막에서 긴급 군사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넓은 천막 안에는 커다란 양탄자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형을 표시한 양가죽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카이두를 중심으로 그의 아들들과 주요 장수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바투도 그 자리에 있었고 놀랍게도 쿠툴룬 역시 참석했습니다. 바투는 여동생이 군사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쿠툴룬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지켜보며 내심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레슬링 시합에서 패배한 그날 이후 그의 자존심은 깊이 상처받았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카이도의 아들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권위를 여동생이 빼앗아 간다고 느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발언한 사람은 카이도의 오랜 참모였던 늙은 장군 테무르였습니다. 그는 양가죽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카니시여, 쿠빌라이의 군대는 동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는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정면 대결은 위험합니다. 제 생각에는 북쪽 산맥 지역으로 후퇴하여 게릴라 전술을 펼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바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후퇴라니요. 그것은 겁쟁이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몽골 전사들은 초원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도망치면 동맹 부족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마대의 속도와 활솜씨로 적의 대군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경험 많은 장수들은 그것이 젊은 혈기에서 나온 무모함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다른 장수들도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서쪽 동맹국들에게 지원을 요청하자고 했고 어떤 이는 쿠빌라이의 보급선을 끊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논의는 1시간 넘게 계속되었지만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주장만 내세울 뿐 전체 상황을 통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쿠툴룬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천막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장수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자가 군사 전략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투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앉았습니다. 쿠툴루는 지도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지도 위의 여러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빌라이의 군대는 수적으로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중원에서 왔기 때문에 초원의 지형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둘째, 대군을 움직이려면 막대한 보급이 필요한데 이곳은 그들의 본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셋째, 쿠빌라이는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어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장수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쿠툴루는 계속했습니다.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정면 대결을 피하되 완전히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적을 초원 깊숙이 유인합니다. 이곳 타림 분지 북쪽의 건조지대로 말입니다. 그곳은 물이 귀하고 풀이 적어 대군이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규모 기마대로 계속 적을 괴롭히며 그들의 보급선을 차단합니다. 적이 지치고 사기가 떨어지면 그때 전력을 집중해 결정타를 가합니다. 천막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 깊은 사색 때문이었습니다. 늙은 테무르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주님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써온 전통적인 전술입니다. 칭기즈 칸께서도 호라즘 원정 때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장수들도 하나둘 동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바투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비겁한 전략입니다. 몽골 전사들은 정면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전통입니다. 숨어서 게릴라 전술을 쓰는 것은 우리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쿠툴룬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여자가 전쟁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자들의 영역입니다. 카이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바투, 내 말을 조심해라. 전략의 우열은 그것을 제안한 사람의 성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쿠툴룬의 분석은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다. 나는 그녀의 계획을 채택하겠다. 카이두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더 이상의 논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바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한마디 더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칠게 천막 밖으로 나갔고 몇몇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쿠툴루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을 때마다 오빠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카이두의 군대는 쿠툴룬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쿠빌라이의 대군이 서쪽으로 진군해 오자 카이두는 전면 대결을 피하고 초원 깊숙이 후퇴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획된 유인 작전이었습니다. 쿠빌라이의 장군들은 카이두가 두려워 도망친다고 생각하고 추격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쿠툴루는 1000명의 정예 기마대를 이끌고 적의 측면을 괴롭히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녀의 부대는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밤에는 적의 야영지를 기습했고 낮에는 보급 행렬을 공격했습니다. 쿠빌라이의 군대는 대군이었지만 기동력이 떨어졌고 쿠툴룬의 기마대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1283년 여름 중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쿠빌라이의 군대가 타림 분지 북쪽 건조지대 깊숙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물 공급이 끊어진 것입니다. 쿠툴룬의 소규모 부대들이 계속된 습격으로 그들의 보급선을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측 기록인 원사병지편에는 이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물 부족으로 고통받았고 말들이 탈진하여 전투력을 상실했다. 바로 이때 카이두는 전군에 총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방에서 카이두의 기마대가 몰려들었고 쿠빌라이의 지친 군대는 효과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해질 무렵 쿠빌라이의 군대는 혼란에 빠져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의 가장 극적인 순간은 쿠툴룬이 만들어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장에서 그녀는 적군 진영 깊숙이 말을 몰았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쿠빌라이 군대의 선봉장이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는 이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주는 매처럼 적진으로 날아들어 적장을 말 위에서 낚아채듯 붙잡아 자기 진영으로 데려왔다. 그 용맹함은 어떤 남자 기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다. 실제로 쿠툴루는 혼란한 전장을 뚫고 적의 장수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나란히 달리며 순간적으로 그의 허리를 붙잡았고 놀라운 힘으로 그를 말 위에서 끌어내려 자신의 말 앞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적진을 빠져나와 아군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적의 장수를 생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적군의 사기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쿠빌라이의 군대는 급속히 무너졌고 결국 대패하여 동쪽으로 퇴각했습니다. 카이두의 승리는 완벽했습니다. 이 전투의 소식은 빠르게 초원 전역에 퍼졌고 쿠툴룬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레슬링 챔피언이 아니라 전장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카이두는 승리를 축하하는 대연회를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횃불이 밤을 밝혔고 전사들은 술을 마시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카이두는 쿠툴룬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그녀의 공을 치하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쿠툴룬의 전략과 용맹 덕분이다. 그녀는 내 아들들 중 누구보다도 훌륭한 전사이자 장군이다. 그 말에 모든 전사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바투는 어두운 표정으로 술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웠지만 그의 공적은 여동생의 눈부신 활약에 가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쿠툴룬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적을 배웠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투의 옆에 앉아있던 그의 친구 중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은 카이도 칸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군대를 지휘하고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주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칸 자리도 그녀가 차지하게 될지 모릅니다. 바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술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만약 정면으로 여동생을 이길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바투는 비밀리에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측근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카이두의 야영지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에서 만났습니다. 바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쿠툴루는 너무 강해졌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장님이 되었고 사람들도 그녀를 숭배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다. 그의 측근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무슨 약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투는 잠시 생각하다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녀는 여자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와만 시간을 보낸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 그의 말에 측근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바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생각의 위험성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바투의 질투와 야심은 이미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을 직접 이길 수 없다면 그녀의 명성을 더럽히는 것으로 승리를 얻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제 간의 경쟁을 넘어선 치명적인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초원의 밤하늘 아래 바투와 그의 측근들은 쿠툴룬을 무너뜨릴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속삭임은 곧 카이두 가문 전체를 위협할 폭풍의 씨앗이 될 것이었습니다. 1284년 가을 카이두의 야영지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 사이에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온 여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밤에 횃불 주변에 모인 전사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전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쿠툴룬 공주가 결혼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누군가 물으면 다른 이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공주께서 아버지 칸과 너무 가까이 지내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이 소문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암시의 형태로 퍼져나갔습니다. 공주님은 왜 항상 아버지와만 함께 계실까요? 왜 그렇게 결혼을 거부하실까요? 보통 딸이라면 시집갈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 말이에요. 이런 질문들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그 상상력은 곧 추측으로, 추측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라시드 앗딘의 기록에는 이 시기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카이두 칸의 궁정에 악의적인 소문이 퍼졌다. 이 소문은 칸과 그의 딸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는 내용이었으며 몽골 귀족들 사이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음모였으나 일단 퍼진 소문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큰 힘을 발휘했다. 소문의 진원지는 바투였습니다. 그는 직접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측근들이 조심스럽게 하지만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척했고 그 비밀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바투는 이것이 여동생을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장에서는 그녀를 이길 수 없지만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녀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몽골 사회에서 가족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가장 심각한 금기 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몽골인들이 다른 문화권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했지만 도덕적 규범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가문은 더욱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았습니다.
만약 카이두가 자신의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그의 정치적 정통성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1284년 늦가을 쿠툴룬의 가장 가까운 친구 소롱고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소롱고는 쿠툴룬의 천막으로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공주님, 제가 매우 심각한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밖에서 공주님과 칸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쿠툴룬은 활시위를 고치던 손을 멈추고 소롱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문인데요? 소롱고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공주님께서 결혼하지 않고 칸과만 시간을 보내시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쿠툴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소문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죠? 소롱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체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주님을 해치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투 왕자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툴룬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음모였습니다. 며칠 후 카이두의 천막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동맹 부족장들이 모여 군사 동맹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회의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부족장들은 평소와 달리 카이두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웠고 쿠툴룬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늙은 부족장이 조심스럽게 카이두에게 다가왔습니다. 카니시여,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카이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늙은 부족장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카니시여, 밖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칸과 공주님에 대한 부적절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물론 그것이 거짓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이 칸의 명성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다른 부족장들도 이 소문 때문에 동맹에 대해 망설이고 있습니다. 카이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이미 소문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치적 파급력을 가질 정도로 퍼졌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까? 늙은 부족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카니시여, 소문의 출처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제 생각에는 공주님께서 결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카이두는 딸을 불러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천막 안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흔들리게 비췄습니다. 카이두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쿠툴루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느냐? 쿠툴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누군가 저와 아버지를 해치려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카이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다. 이것은 정치적 공격이다. 우리의 적들은 전장에서 우리를 이길 수 없자 이제 우리의 명예를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은 성공하고 있다. 동맹 부족들이 흔들리고 있다. 귀족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를 보고 있다. 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쿠툴루나, 나는 내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다. 내 자신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매우 어렵다. 쿠툴루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카이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정치적 현실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긴 침묵 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결정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소문이 계속되면 나의 정치적 입지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내가 무너지면 너도 무너진다. 우리 모두가 무너진다. 쿠툴루는 천막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천막의 가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독립성과 아버지의 정치적 생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은 레슬링 시합보다 훨씬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상대가 보이지 않았고 규칙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이길 방법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카이두는 대규모 집회를 소집했습니다. 그의 모든 부하 장수들, 귀족들, 그리고 주요 부족장들이 모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중앙광장에 모였고 카이두와 쿠툴룬이 높은 단상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발표가 있을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많은 이들은 쿠툴룬의 결혼 소식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쿠툴룬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문에 굴복하여 조용히 결혼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이두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은 것은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우리 가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소문은 완전한 거짓이며 우리의 적들이 퍼뜨린 음모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군중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에 대해 변명하거나 해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내 딸 쿠툴룬이 직접 말하게 하겠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고 쿠툴룬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쿠툴룬은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속삭입니다. 군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쿠툴룬이 직접 소문을 언급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쿠툴룬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레슬링으로 이기는 남자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맹세였고 저는 그 맹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딸이 아버지에게 가져야 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저와 아버지 사이에 부적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 소문을 퍼뜨린 자들은 비겁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전장에서 저를 이길 수 없기에 뒤에서 독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가 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그 강함을 더럽히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음모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장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과 젊은 전사들이 쿠툴룬을 지지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환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늙은 귀족들 중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보수적인 부족장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에게 쿠툴룬의 선언은 오만으로 보였고 전통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군중 속 어딘가에서 바투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쿠툴룬은 소롱고와 함께 천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지쳐 보였습니다. 소롱고가 물었습니다. 공주님, 오늘 연설은 용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소문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까요? 쿠툴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소롱고.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침묵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제가 소문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쿠툴룬의 용감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선언이 과도한 반응으로 보였고 연기 없는 곳에 불이 날 리 없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치적 상황도 악화되었습니다. 카이두의 동맹 중 일부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쿠빌라이 진영에서는 이 소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카이두의 도덕적 권위를 공격했습니다. 1285년 초봄 상황은 위기에 달했습니다. 서쪽의 중요한 동맹 부족이 카이두와의 관계를 재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댔지만 모두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카이두의 도덕적 정통성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카이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 딸에게 희생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어느 추운 밤 카이두와 쿠툴루는 다시 한번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 속에서 쿠툴루는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워왔지만 그 싸움이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린다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카이두는 딸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승리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285년 봄 쿠툴룬의 결혼 결정 소식은 초원 전역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도했습니다. 마침내 공주가 정상적인 여성의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 특히 쿠툴룬을 영웅으로 여기던 젊은이들과 여성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들에게 쿠툴룬은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는 상징이었는데 이제 그녀마저 굴복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카이두의 천막에서 중요한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카이두, 쿠툴룬, 그리고 주요 가족 구성원들이 모였습니다. 바투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오만한 여동생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카이두가 입을 열었습니다. 쿠툴룬이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우리 가문과 우리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현명한 선택이다. 그는 잠시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신랑감을 선택하는 것은 쿠툴룬의 몫이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쿠툴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완전한 굴복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신랑감은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와 정치적 동맹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력한 부족의 지도자나 유력한 귀족 가문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쿠툴룬의 선택권을 제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쿠툴룬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한 끝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결혼이 불가피하다면 그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그녀는 패배를 승리로 바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쿠툴룬은 아버지를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카이두의 사적인 천막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쿠툴룬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누구와 결혼할지 결정했습니다. 카이두는 차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냐? 쿠툴룬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바사크입니다. 카이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바사크는 카이두의 충실한 부하 장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용감한 전사였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유력한 귀족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큰 정치적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결혼은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이바사크냐? 카이두가 물었습니다. 쿠툴루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만약 제가 강력한 부족의 지도자나 유력한 귀족의 아들과 결혼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결혼에서 저는 협상 도구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들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바사크는 다릅니다. 그는 저에게 정치적 이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저를 존경하고 제 능력을 인정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제가 계속 전사로서, 장군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지만 제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이두는 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딸의 지혜를 이해했습니다. 쿠툴루는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최소한의 양보로 최대한의 자유를 보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이두가 말했습니다. 바투와 다른 귀족들은 반대할 것이다. 그들은 더 유력한 신랑감을 원할 것이다. 쿠툴루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투는 제가 누구와 결혼하든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가 원하는 것은 제 결혼이 아니라 제 몰락입니다. 그리고 다른 귀족들은 제가 결혼한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할 것입니다. 소문을 잠재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니까요. 카이두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아이바사크를 선택했다면 그와 결혼해라. 나는 내 결정을 지지한다. 쿠툴루는 아버지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끝까지 자신의 편이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고 자신을 믿어준 것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며칠 후 쿠툴룬의 결혼 상대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바투는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아이바사크는 평범한 장군일 뿐입니다. 공주의 남편으로서 품격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해 강력한 동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는 카이두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카이두는 단호했습니다. 쿠툴룬이 선택했고 나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한다. 아이바사크는 충실하고 용감한 전사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카이두의 말에 더 이상 공식적인 반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투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쿠툴루는 형식적으로 굴복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방식대로 상황을 조종했습니다. 1285년 여름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카이두는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딸의 결혼이 아니라 정치적 성명이었습니다. 소문을 완전히 잠재우고 카이두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행사였습니다. 수백 개의 천막이 세워졌고 수천 명의 손님이 초대되었습니다. 주변 부족장들, 동맹국 대표들, 그리고 심지어 쿠빌라이 진영의 사절들까지 참석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쿠툴룬은 소롱고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친구는 쿠툴룬의 천막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롱고가 물었습니다. 공주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쿠툴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후회라. 글쎄요, 소롱고. 저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패배했죠.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추고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꺾이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쿠툴룬이고 여전히 전사예요. 결혼이 그것을 바꾸지는 못해요. 저는 싸움에서 졌지만 전쟁에서는 지지 않았어요. 이해하겠어요? 소롱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강인함에 감동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쿠툴룬은 전통적인 몽골 신부 복장을 입었습니다.
화려하게 수놓인 붉은색 뗄, 금과 은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 그리고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집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에 자신의 검을 찼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부가 결혼식에 무기를 차는 것은 몽골 전통에도 없었습니다. 시종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공주님, 신부는 무기를 차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통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쿠툴루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전사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전사일 것입니다. 이 검은 제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저는 이것 없이 결혼식에 나갈 수 없습니다. 결국 카이두가 개입하여 딸의 뜻을 허락했습니다. 결혼식은 중앙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은 원형으로 둘러섰습니다. 중앙에는 큰 천막이 세워져 있었고 그 안에서 전통적인 몽골 결혼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샤먼이 축복의 기도를 올렸고 악사들이 전통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쿠툴룬과 아이바사크는 나란히 서서 하늘과 땅 조상들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의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쿠툴룬은 예정에 없던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하객들을 향해 돌아서서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몽골 결혼 의식의 일부가 아니었고 사람들은 놀라며 조용해졌습니다. 쿠툴룬의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결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제 패배로 보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마침내 사회의 규범에 굴복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군중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쿠툴루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남자들과 레슬링 시합을 했고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결혼하는 것은 레슬링 시합에서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제 남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바사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당신과 싸워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운명과 싸워 이기기 위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군중을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부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여자가 강하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여자가 자신의 길을 선택하면 오만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증명했습니다. 여자도 남자만큼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여자도 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자도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쿠툴룬의 목소리는 더욱 힘차졌습니다. 저는 오늘 결혼했지만 내일도 여전히 전사일 것입니다. 저는 아내가 되었지만 여전히 장군일 것입니다. 저는 사회가 정한 역할을 받아들였지만 제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육체적으로 꺾이지 않는 것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영혼으로 꺾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불패입니다. 광장은 순간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쿠툴루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성도 강할 수 있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회적 규범 안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환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투는 어둡고 분노에 찬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쿠툴룬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역경을 딛고 일어섰고 패배를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대연회가 열렸습니다. 음식과 술이 풍부하게 제공되었고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축하했습니다. 쿠툴룬과 아이바사크는 높은 단상에 앉아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고
특히 많은 여성들이 쿠툴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연회가 한창일 때 카이두가 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쿠툴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너는 진정으로 내 딸이다. 쿠툴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초원의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회장 저 멀리 말들의 언덕이 보였습니다. 만마리의 말들이 그곳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쿠툴룬의 불패의 기록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기념비였습니다. 쿠툴룬은 그 언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수백 번의 레슬링 시합에서 이겼고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정치적 음모를 헤쳐나갔습니다. 그녀는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한계에 도전했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즉 자신의 정체성과 존엄성은 지켰습니다. 역사는 쿠툴룬을 기억할 것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 페르시아 역사가들의 연대기, 몽골의 구전 전통 속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무도 꺾지 못한 여전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한 공주, 진정한 의미의 불패를 보여준 영웅으로 말입니다. 쿠툴룬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회적 규범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불패는 육체적으로 꺾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혼으로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초원의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쿠툴룬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이면 그녀는 다시 전사의 갑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군대를 이끌 것이고 전장에서 싸울 것이며 자신의 방식으로 역사에 이름을 새길 것입니다. 결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전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